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름을 대면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만 이름이 사라진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까요? 거울 속의 얼굴은 매일 조금씩 변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나를 나로 이어주고 있는 걸까요? 기억일까요? 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일까요? 혹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나를 만든 걸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은 늘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나의 흔적이 겹쳐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 상처받던 시절의 나, 사랑하던 시절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서로 다른 시기의 내가 하나의 선 위에서 이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나의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연결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의 내가 낯설고 지금의 내가 진짜 나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흔들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기억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단단히 붙드는 끈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겪은 일들, 웃고 울던 순간들, 사랑하고 미워하던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사실이 아니라 감정과 해석으로 덧칠한 그림처럼 간직합니다. 그러니 기억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나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나가 아닐까요? 치매로 자식의 얼굴을 잊은 어머니도 몸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엄마로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의 감각은 남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질문하게 만듭니다. 몸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세상을 느끼고 감정도 결국 몸의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떨리는 손, 가슴의 두근거림, 눈물의 온도까지 모두 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세포는 몇 년마다 완전히 바뀌고 상처가 나면 살이 다시 돋습니다. 그럼 그때의 나는 과거의 나와 다른 존재일까요? 사고로 신체 일부를 잃거나 이식받은 장기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몸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나라고 느낀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육체의 형태에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로 남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관계가 우리를 나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름을 얻고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친구로, 동료로 살아가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때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요? 세상과 단절된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만 남는 존재가 될까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지만 동시에 관계가 사라질 때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의 긴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처로 말하면 아픔의 기억이 되고 배움으로 말하면 성장의 기억이 됩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내가 스스로 써내려가는 서사의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를 다시 쓰며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시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억의 속에서도, 몸의 세포 속에서도, 관계의 이름 속에서도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 어떤 무언가. 그것이 바로 나의 본질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사진 속 얼굴이 낯설어져도 여전히 나로 남는 어떤 의식, 그것이 희미하게 빛나는 중심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정의할 수 없지만 그 존재감을 느낄 때 비로소 안도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나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제의 나와 다른 나, 타인의 눈에 비친 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나.
그 모든 나가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단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변화와 흐름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워지면서도 여전히 나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순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나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존재에 대한 가장 아픈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기억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경험, 어릴 적의 추억, 사랑과 상처의 흔적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 생각은 17세기 철학자 존 로크의 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동일성은 기억의 연속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의 일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반대로 기억이 사라진다면 그 연속성은 끊어지고 나는 더 이상 같은 존재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한 기억 상실증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과거의 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피아노 앞에 앉으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기억이 의식에서는 사라졌지만 몸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야말로 그 사람의 나가 아닐까요? 기억이 단절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짓고 따뜻한 손길에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도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안도하는 표정이 스쳐갑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그가 느끼는 이 감정은 누구의 것일까? 기억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랑을 느끼고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의 감정 아닐까요?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묘한 슬픔과 위안을 동시에 줍니다. 기억이 사라진 사람을 바라보는 가족은 절망합니다. 이제 엄마는 나를 몰라요. 그 말 속엔 엄마라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자식의 손을 잡고 미묘하게 손가락을 쥐는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혼란스러워집니다. 기억은 없는데 사랑의 감각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것은 관계일까요? 아니면 단지 기억의 표면일까요? 로크가 말한 기억의 동일성은 논리적으로는 정교하지만 인간의 복잡한 정서와 경험을 다 담기엔 부족합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도 우리의 몸은 감정의 흔적을 기억하고 마음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그 반응의 근원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체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보다 오래된 기억, 생각보다 깊은 자아의 흔적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지점을 무의식의 동일성이라 부릅니다. 의식 속 기억이 끊어져도 무의식이 이어질 때 나의 근본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억은 나를 설명하지만 나를 정의하지는 못한다고. 기억이 사라져도 나를 나이게 하는 감각과 성향, 반응은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신비이자 생명력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기억의 일부를 잃어가며 살아갑니다. 어제의 대화, 오래된 이름, 스쳐간 표정들. 그 많은 잊힘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나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기억이 아니라 남아있는 감정과 관계의 잔향으로 나를 이어갑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존재의 향은 남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에 배어있는 햇살 냄새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어떤 온기. 그것이 어쩌면 진짜 나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이 남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까? 그 대답은 아마 그렇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사랑 속에서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으로 자신을 확인하지만 결국 감정과 마음의 결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기억이 희미해져도 마음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이 깜빡이며 이어질 때 우리는 여전히 나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몸이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나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탐구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감각을 통해 생각을 일으킵니다. 눈으로 본 풍경, 손끝의 감촉, 심장이 두근거릴 때의 긴장감까지 그 모든 감각이 나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바뀌면 나도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몸이 단지 의식을 담는 그릇일 뿐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몸은 몇 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세포는 죽고 다시 태어나며 머리카락도 피부도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지금의 내 몸은 7년 전에 나와 완전히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물질이 아니라 그 몸을 인식하고 있는 의식의 연속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식이 몸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몸을 통해 생각합니다. 몸이 느끼는 피로와 고통, 감각의 변화는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몸이 아플 때 세상은 좁아지고 몸이 가벼울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몸이 의식의 그릇이라면 의식은 그 몸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물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는 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곧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은 단순히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세상과 연결시키는 존재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데카르트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몸이 병들거나 감각이 변하더라도 의식이 존재한다면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주체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고는 근대 철학의 기초가 되었고 이후 서양의 인식론은 오랫동안 이 문장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식이 몸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언제나 몸의 리듬과 감정의 파동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고로 팔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는 처음엔 자신의 몸이 불완전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손은 그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도 나야. 몸이 변했지만 그 안에 나는 여전히 자신을 인식하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타인의 신체 일부를 통해 다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식 후 이전에 없던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몸 일부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람의 일부 기억이나 감정을 이어받은 듯한 착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몸의 기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물질이 아니라 경험과 감정이 저장된 하나의 의식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의식이 몸의 외부에 존재할 수 있을까? 만약 내 몸이 완전히 인공물로 대체되어도 그 안의 생각이 동일하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까요? 혹은 뇌의 정보가 다른 매체에 옮겨진다면 그것도 나일까요? 기술이 발전한 지금 이 질문은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사라진 의식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몸이 느끼는 체온, 고통, 떨림이 사라진다면 그 의식은 인간의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몸은 단순히 영혼의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느끼는 창이며 존재의 언어입니다. 몸이 없다면 감정도 없습니다. 추위를 느껴야 따뜻함의 소중함을 알고 심장이 뛰어야 사랑의 떨림을 압니다. 몸은 생각의 토대이며 감정의 문법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눈물이 흐르는 이유, 기쁠 때 웃음이 터지는 이유, 모두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을 의식이 해석하며 나라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는 의식과 몸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몸은 변하지만 의식은 그 변화를 기억하며 나를 이어줍니다. 동시에 의식은 몸의 감각에 의해 끊임없이 바뀌어 갑니다. 두 요소는 분리되지 않고 서로를 통해 존재합니다. 생각하는 나와 느끼는 나는 하나의 생명 안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몸이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나일까? 아마 대답은 그렇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일 것입니다. 세포가 바뀌고 상처가 아물고 주름이 늘어도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은 과거의 나를 품고 지금의 나를 인식하며 내일의 나로 흘러갑니다. 몸이 변해도 의식은 그 변화를 포용하며 새로운 형태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관계가 끊어져도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세상을 느끼고 있는 감각, 바로 그것이 나입니다. 우리가 나를 이해할 때 가장 자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혼자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누군가의 시선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의 언어로 이름 붙여지며 사회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철학적으로 규정할 때 많은 사상가들은 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너라는 개념으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존재 경험을 두 가지 관계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나-그것 관계, 또 하나는 나-너 관계입니다. 전자는 타인을 사물처럼 대하는 관계이고 후자는 타인을 살아있는 존재로 마주하는 관계입니다. 부버에 따르면 진정한 인간은 너를 통해 자신을 인식합니다. 즉, 타인을 만나고 대화하며 관계 맺을 때 비로소 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친구, 자식, 동료, 연인으로 불릴 때 우리는 사회 안에서 자신을 확인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은 대부분 타인의 시선 속에서 형성됩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의 자리를 외부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삶은 동시에 가장 불안한 삶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거울처럼 나를 비춰줍니다. 타인의 반응을 통해 나의 말투와 표정, 태도를 배우고 고쳐나가죠. 하지만 그 거울이 사라지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잊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와의 단절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균열로 다가옵니다. 관계가 끊어진 나는 누구일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이름이 타인의 언어로 쓰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관계가 사라질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타인의 시선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고요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감각으로 존재한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규정되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눈이 나를 존재하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구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고 그 시선에 맞춰 자신을 수정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인간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시선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그것을 넘어설 자유를 갖는다. 즉, 관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얻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나는 늘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타인에 의해 비춰지는 나, 또 하나는 타인을 통해 성장하는 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지만 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받습니다. 이 상호작용이 인간을 외롭지만 동시에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나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삶의 전부가 되면 나는 타인의 감정에 종속되고 맙니다. 진짜 나를 찾는 일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인정을 잃어도 여전히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독립된 자아의 시작입니다. 관계는 나를 만든 동시에 나를 시험하는 장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면 나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나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관계가 사라질 때 진짜 나 자신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타인의 언어로 덧칠된 나가 벗겨지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는다는 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발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견디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관계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한 존재로 선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라는 이름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은 거대한 한 편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 오늘의 감정, 내일의 다짐이 서로 맞물려 한 사람의 서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인간의 정체성을 서사적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히 사건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건들을 해석하고 연결하며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통해 자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떠올려 보면 같은 일을 겪었더라도 그 해석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좌절의 역사로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말합니다. 똑같은 상처라도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덕분에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이처럼 삶의 본질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리케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은 곧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해석하고 그 해석의 변화 속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기억, 몸, 관계가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몸은 변하며 관계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은 언제나 이야기일 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로 엮으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겪었어. 그 문장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이야기야말로 나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때 그때의 감정보다도 지금의 해석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그 일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 속의 주인공은 여전히 같은 나일까요? 리케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서사적 자아를 정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야기를 엮는 주체, 즉 나의 서사를 구성하는 힘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다시 쓰고 현재를 다시 해석하며 미래의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인간의 지속성을 지켜줍니다. 결국 나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쓰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변화와 모순이 공존합니다.
때로는 후회가 한 페이지를 채우고 또 다른 장에는 희망이 등장합니다. 삶은 완성된 소설이 아니라 지금도 쓰이고 있는 원고입니다. 오늘의 문장은 어제의 문장을 수정하고 내일의 문장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수정과 이어짐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편집의 과정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슬픔을 언어로 옮길 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서사가 됩니다. 글을 쓰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거나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새길 때 우리는 상처를 다시 의미화합니다. 그 순간 나는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에 삶의 진정한 주인공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단지 말이나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내면의 언어입니다.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장면은 잠시 어두울 뿐이야. 이런 문장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순간 우리는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버티는 이유는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미완의 문장이고 나란 그 문장을 매일 새롭게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결국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기억도 몸도 관계도 아닌 그 모든 것을 꿰어내는 이야기의 실입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몸은 늙어도 이야기는 자랍니다. 관계가 끊어져도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체, 그 나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문장 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해석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은 거대한 한 권의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나의 이름이고 저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다음 장을 써내려가며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나가 됩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몸이 바뀌고 관계가 끊어져도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결국 존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신을 규정할 때 떠올리는 것들, 기억, 신체, 사회적 관계,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전히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방식,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이 시선은 내가 어떤 사건을 겪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여전히 나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몸은 변해도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와 방향성은 나의 고유한 빛으로 남습니다. 누군가는 그 빛을 의식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영혼이라 말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알아보게 하는 내면의 불빛입니다. 이 시선은 단순히 감각의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해석하는 힘이며 동시에 나를 다시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발견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서게 됩니다.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기억의 축적이 아니라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장면을 건네지만 그 장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시선입니다. 몸은 언젠가 낡고 관계는 변하고 이름조차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 시선이 있는 한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합니다. 그 시선이 나를 이끌고 나를 다시 일으키며 나로 하여금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 아니라 시선을 다듬는 연습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상처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줄 아는 내면의 시선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 시선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몸이 변해도, 관계가 끊겨도 나는 나의 시선을 통해 나 자신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시선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천천히 돌아보세요. 그 시선이 당신의 세계를 만들고 내일의 당신을 결정할 것입니다. 삶은 외부의 조건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곧 나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존재하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유가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